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소개부터 하면 내가 일부러 박수를 좀 크게 쳤는데.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박수 크게 치시는 정기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명 목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평론가입니다. 김종국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한 명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명분 하세요. 원래 두 명 앉을 자리인데. 아, 그렇군요. 네, 왜 두 명 몫을 합니까? 아니 오늘 이제 센 사람 나온다고 PD가 혹시 다른 분들 좀 오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이 아주 파이팅 있게 노영 변호사 모시고 잘 하라고 해서 제가 단단히 각오하고 오기 전까지 계속 지지하고 왔습니다. 막 숨을 헐떡이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하려고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진짜 안타깝네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자, 어쨌든 우리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이템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우선 저희 스픽스 우리 제일 정말 이렇게 대표이신 정기영 평론가가 오늘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은 혹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정확히 뭡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이 왜 본인의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걸 안 붙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재판에 직책이나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은 좀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1심 선고가 났는데 유동규 그리고 이제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 다 이제 정인혁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됐는데 이제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서 5명이죠.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됐다. 유동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거 뭐 검찰에서 계속 봐줬지 않습니까? 네. 8년형을 받았어요. 당연지사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임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그러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막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정기환 평론가를 믿어보고 김종욱 박사는 뭐 좀 쉬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쉬어가는 지금 그 와서 제 논리를 좀 깨 부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비참하게 당해도 별 관계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자기 부인한테 여사 붙이 이런 거 팔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얘기하는데. 뭐 팔푼이 짓을 해요, 재판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오늘 저를 좀 이해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 아예 주신 거죠? 설명을 해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윤석열이 저는 모질이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겠죠? 다른 이제 뜻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선 걱정되네. 그 기대를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속보 나온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떠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 폭탄 선언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작심 발언을 했다고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에 저항해야 된다. 이건 트럼프 들어라. 니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국제문제 전문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건 오늘 트럼프가 미국에 갔으니까 그 틈을 노려서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중국의 일관된 태도의 변화가 올해부터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것을 에이펙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공식화한 거지. 언론은 뭐 트럼프 도망가니까 그 사이에 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그다음에 대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로 발을 뺀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이거 말고도 원래 미국이 9월 달에 중국 기업 1200개에서 2만 개 정도로 갖다가 제재를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히토류로 딱 걸어버리니까 이번에 이거 싹 풀어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세력전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국과 그 뒤를 따라갔던 중국 이 격차 자체가 일정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 문제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이걸 현실적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착수가 시작됐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본거지로서 소위 에이펙에서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정확히 특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깨고
소위 자유주의의 기치, 자유무역주의의 기치를 들자라고 얘기한 건 저는 어찌 보면 상당히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오히려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징후를 날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지 트럼프가 간 사이에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체 큰 국제정치의 지형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외교적 침노를 걸을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전략적 방침들을 만들어가는 좀 상징적인 발언 자체가 시진핑의 오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저의 간단한 소견으로는 뭐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국이 대세다. 솔직히 네. 그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간 종이 호랑이처럼 앞에서 크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가지 얘기를 안 하면서 발을 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싸움을 조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진핑은 자기 할 말을 정확히 하면서 미국 좀 기다려 봐봐.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겉과 속을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습은 중국이 G2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그렇죠. 이제 잡았다라는 거죠.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 시진핑은 미국이 때리면 정말로 그 제대로 가드도 제대로 못 올리고 막 미국 하는 대로 다 따라갔는데 6년 사이에 이제 미국에 대항할 힘이 생겼다. 중국의 체급이 매우 좋아졌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근데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 또 어떤 모습을 보는지 저는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당시의 시진핑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말하지 않는 막 거대한 하여튼 흑곰 같은 느낌으로 그냥 톤도 뭐 이렇게 높낮이도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일 텐데 하나는 우리 자신 있다. 너 때리려면 끝까지 때려봐.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방어만 했죠. 이제 공격할 수 있다. 히토류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전략 자산을 쓸 경우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 우리 값싼 제조업 제품이나 상품을 써야 되는 거 우리 공급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마음대로 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국이 이제 커졌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야, 미국 빼도 돼. 이제 중국하고 다 함께 합쳐서 다자무역 질서에 자유주의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볼 테니까 이번에 에이펙에 참여했던 21개국 정상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하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 그래서 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으면 된다. 미국이 저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오면 중국이 또 흔들흔들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였다. 또 하나 더 국내적 요소가 뭐가 있냐면 네. 2027년도에 지금 이제 시진핑은 지금 3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집권 20년 차에 대한 계획이 지금 확고하게 서 있고 그러면 20년 장기 집권의 중국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어제 그 회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완전히 우리가 미국 제압했다.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두 우리가 수입해 주니까 자 관세 이제 안 매기고 그냥 간다고 한다. 시진핑의 승리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루 딱 지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테니 자유주의로 가봅시다. 라고 했을 때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저는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인식하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다, 잘 됐다. 우리는 그러면 국익을 무엇을 챙기지? 중국과의 교류 확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최대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시진핑은 객관적으로 그런 존재가 돼 있다라는 전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경주에 도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소화하면서 우리하고는 어제 만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 에이펙 정상회의 1세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 주석을 배려해서 어제 선물을 보내는데요. 그게 바로 황남빵이라는 겁니다. 맛있죠? 경주 황남빵. 엄청 맛있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황남빵 선물에 대해서 시 주석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첫 대면을 오히려 부드럽게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이 사실은 핵잠수함 발언 관련해서 중국을 언급하면서
내일 만날 때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실제 그 좀 큰 견지에서 우리의 그 외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대접을 할 것 같이 지금 보이고요. 중국 대표단을 위해서 황남방 200상자 추가로 전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외교력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자기가 참 예쁘게 쌓여 있더라고요. 황남방 보자기가 되게 예쁘게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핵 잠수함 문제 때문에 중국과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소위 미국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최전선에 세우겠다는 얘기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이 상당히 거기에 발끈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따지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한국의 자주적 국방력 자체가 강화된다고 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차에 기격을 시키려고 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 너 미국 편 아니야? 라고 싸울 만큼 외교적으로 중국이 낮은 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우리는 그 와중을 잘 뚫어서 그 DJ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도랑에 든 소가 좌와 우의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대륙의 풀을 뜯어 먹고 해양의 풀도 뜯어 먹어서 우리 국민들이 튼튼해지고 우리나라가 튼튼해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도 우리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네. 서서히.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왜 황남빵을 이렇게 선물했을까? 이것도 이제 제 혼자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우리 이제 왕관을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경주 이제 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겠습니까? 그렇죠. 황남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를 대표하는 빵이에요. 그 황자가 황제거든요. 과거에 이제 황실 무덤이 그쪽으로 많이 있어서 황자를 쓰고 황실 무덤의 남쪽이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황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관을 이렇게 써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게 있어요. 밈하고 막 도는 게 그 왕관 쓴 왕관을 쓰고 이제 완전히 막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진짜 킹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리고 미국에 갈 때도 그거 빨리 챙겨라. 내가 직접 전용기에 싣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황남빵이라는 걸 통해서 네. 지역에서 일어났던 경주 에이펙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광자원화를 할 것이냐. 대통령이 선물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걸 받았다. 중국 사람이 한국 들어오면 이제 경주 가면 황리단길이라고 있는데 황남빵을 안 먹을 수가 있냐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먹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경주의 문화자원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가 네. 경주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사진을 찍고 흔적을 남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관광이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던 경주라는 공간을 전 세계인들이 와서 함께 보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즐기자. 그러면 경주박물관 저도 한 5번 이상 가봤지만 그 국립박물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앉았던 그 공간이 언제 어떻게 되겠고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힐튼 호텔도 대박 났다 내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힐튼 호텔 갔는데 힐튼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게 김우중 회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호텔이에요. 김우중 회장의 부인이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선박 회사가 아마 이제 그 선박 뭐 가공하여튼 그런 회사가 이제 지금 인수를 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도 8층 완전히 통제했다가 그 입구 보니까 와 제가 평소에 가는 그 호텔 입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내가 경주에 가면 야 여기에 트럼프가 지나갔던 자리다. 직원들하고 또 사진도 다 찍었더라고요.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경주가 명실상부한 과거의 고도였고 수도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황남빵을 통해서도 이걸 중국인들에게 한번 먹여보자라고 제가 대변인실에 해설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트럼프한테는 금관을 주고 너 우리한테 빵 줘? 시진핑한테는 황남빵을 주면서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그게 황제 황자예요. 근데 중국으로 황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번을 해야 된다고 지금 시진핑 이거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배려를 해석으로 이제 아마 이제 중국 중앙 판공청에서 이 방송을 한 번씩 본다고 하니까 이제 해석을 우리 거를 본대요? 그 우수근 교수하고 이야기하니까요. 네. 한국 그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뭐 스픽스도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 전 세계 유튜브 다 보니까 어찌 됐든 네. 그 이제 황제 황자를 썼던 그 빵의 의미를 누군가는 좀 해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해석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해석은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초미의 관심은 내일 무엇을 줄 것인가. 네. 시진핑 주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직까지 금도 훈장입니다만 금 왕창 든 훈장. 네. 그다음에 왕관. 그다음에 그 왕관 이게 그 훈장을 설명하면서 노벨상을 암시하는 평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 개를 세트로 줬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은 황랑빵이 갔다고 치고 황제의 빵이 갔다고 치고 내일 아침에는 내일 시진핑 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선물할까?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외교라고 이해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양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외교가 벌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친숙한 느낌을 갖게 돼요. 양국 간에. 전 그래서 그렇죠. 내가 외교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좀 중국 국민들이 좀 화나지 않을 만큼의 좋은 좀 뭔가 선물을 줘서 미국 국민도 좋아하고 미국 국민도 안 좋아하는 국민도 있긴 하겠네요. 노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국 국민도 좋아하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다 밀려 들어와서 관광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평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이제 이미 한한령이 풀린다는 것은 중국 지방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우수근 교수가 실제로 이제 중국 중앙판공청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이제 일단 풀리게 되면 뭐 문화 교류 이런 건 엄청나게 될 것이고 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이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백령도를 아예 텍스프리 지역으로 만들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이 누가 가더라도 되는 그 마카오처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충분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엄청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중국에도 제안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백령도라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 관광지로 만약 구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무비자로 만약 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송영길 대표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만찬장에 김혜경 여사가 정말 엄청나게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김혜경 여사 나란히 입장을 했다고 하고요.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도 사회자로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만찬장을 K-팝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이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걸 보니 지난번에 이 김건희 씨가 우리 그 곤영합에도 가고 또 뭐 의계도 보고 또 수정고도 가면서 신실도 들어가고 뭐 그게 우리가 간 거는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 같고 근데 몰래 가요? 왜 몰래 가? 알리려면. 비교해 보니 참 정말 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막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두 분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분위기를 저기 G 드래곤이 오늘 거기 공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현장에 차은우 씨가 군 공부하면서 사회도 보고 네. G 드래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K-팝 거기도 한류라고 하는 드래곤이군요. 그 중국이 좋아하잖아요. 저 드래곤. 용 좋아하죠. 예. 거기도 금 좋아하고 용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황도 좋아하고 황도 좋아. 황도 좋아하고. 네,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디테일이 이번 이 대통령실에서 정말 준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리스님이 경주 황남동에는 황남빵은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지 더 맛있습니다. 따끈따끈해 갔대요. 갈 때도 이미 그래요? 줄 때도 따끈따끈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우이숙님 에이펙의 선곡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희망찬 이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도 많이 기쁩니다. 자, 시진핑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여우들, 이 외교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는 내용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실은 5번째로 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까? 주인공은 맨 뒤에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국의식이 있어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대국의식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의전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다음에 중국이 다음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본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맡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잘 될 수만 있다면야 뭐 네.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해줄 거 다 해주고 우리가 얻을 거만 얻으면 된다. 전 이게 실리 외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21세기 외교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저것 전통적인 구례 방식으로 따라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와 한편으로는 미국 정말로 속설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읽고 있을 거예요. 이제 중국은 스타일이 저런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중국이 실력이 그 정도 되느냐, 대국은 맞는데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 기술력을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일본과 관련된 뭐 이런 첨단 또 이런 것들이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또 중국이 약간 뻥카 뻥이 같은 거 있겠죠, 그러니까 뻥이. 뻥카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막 시진핑 국가주席잘한다 좋다 뭐 우리가 서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미국과 이번에 맺었던 이제 한미 관제 협상을 잘 마무리 짓는 이제 후속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너무 이제 경도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진핑도 대한민국이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진핑 그 주석의 중앙항공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를 해놓은 상태다. 아,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그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완벽하게 연구를 해놓은 거기에서 어떤 걸 주고 받았을 때 양국의 이익이 가장 클 것이냐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고 우리도 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긴장 속에서 양쪽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시진핑의 오늘 폭탄 선언이 의미가 있다. 폭탄 선언은 말 그대로 폭탄을 던진 것이지만 뻥카고 실제 내용은 어쨌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국가가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라는 전제로 중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폭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폭탄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니까 싸우지 마세요. 네. 안간희님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정말 우리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먼저 갔나? 왜 시진핑 하고 같이 이 에이펙 본회의에 참석하여서 뭔가 본인의 그런 뭐 비중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지 왜 먼저 가가지고 중국이 여기서 혼자 독자 무대를 만들도록 허용했냐 이게 지금 AP통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왜 먼저 가버렸습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고 봤겠죠. 다자 외교 자체를 그러니까 다자 무역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미국은 무조건 관세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앞으로 진입하려면 너희들 돈 많이 내 투자 다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스몰 사이즈끼리 모이는 여기서 나 안 할래 필요하면 각국 내한테 오너라라고 하는 것이고 AP통신 지적이 정확하게 맞죠. 그러나 미국 내에 또 돌아가면 트럼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자화자찬하고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만 미국의 이제 국가적 권위가 과거와 달리 대국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리딩 뭐 컨트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제 위치는 스스로도 포기했고 우리도 봤을 때 미국을 그런 상태로 모든 지도국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내일 정말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앞으로 이 험난한 이 국제 무대에서 살아나갈지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걸 세계에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윤석열 씨는 아무리 그렇다고 여사자도 안 붙이고 김건희가 뭐냐? 근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라고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영부인이라고 앞에 붙였더만요. 그런데도 재판에 오랜만에 나오더니 막 화를 그렇게 막 냈다는 건데요. 플레임을 해야죠.
영부인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불러야 되나 보죠 보니까 멍청한 거 아니죠. 그런 거 하는 거 하나 보면. 네. 그래서 그 전속 사진관이 그 유튜브 나와서 얘기한 거 있지 사진사, 않습니까? 윤석열 예. 그 사진사가 예, 김용희 씨. 예. 실제로 보니까 V제로는 내가 거기 생활을 해보니까 김건희더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3년 동안 내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통치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럼 좀 숨길 만도 한데 대놓고 재판정에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왜 뒤에다 여사를 안 붙이느냐 앞에다 영부인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앞에 이제 정기환 대표님께서 충분히 앞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김건희의 명칭, 호칭 문제에 저렇게 집중하는 건 기능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환 대표님이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심오한 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조바심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뜻일까? 이게 듣고 싶어가지고. 아이, 너무 힘든데. 네, 오늘 형사비 35부 백대환 재판부에 출석을 한 윤석열 씨. 아니 아무리 그만두고 나갔다 그래도 김건희가 뭡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정말 부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그 사진사였던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다보스 포럼 가는 기차에선가요? 갑자기 김건희 씨의 다리를 번쩍 들어갖고 자기 무릎 위에 얹어놓으면서 윤석열 씨가 막 주물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하고 같이 통화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도 옆방에서 김건희 씨가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몇 번을 조용히 시키다가 화를 막 내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정말 김건희 씨를 너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집착병이 생긴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거는 그 독일 갈 때 독일 정상회의 국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가는 거지? 김건희 그랬더니 선거 앞두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 나 안 가 씨. 이렇게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안 간 이유가 갑자기 나흘 전인가에 김태현 씨 말에 의하면 네. 제가 볼 때 그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국정이든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김건희의 그 심지를 잘 보장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재판정에서 공개되지 않지만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은 특검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제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알려질 것에 대한 공포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농담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김건희가 어떤 이제 사람의 유행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동거까지 간 사람은 최소 2명, 그리고 그냥 사귀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뭐 새롭게 하는 이야기 스가 너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다는 아닙니다. 얘기가 제가 이제 특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4사람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력이 아무리 높든 첫 번째 서울법대, 두 번째 뭐 연세대, 세 번째 서울법대, 네 번째 서울법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데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사귈 때 그 상대 이성의 남성을 사로잡느냐라는 것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미 영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쩔쩔쩔쩔 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건희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귀던 한 사람은 본인의 사무실을 내는데 그 건물의 5층에 주로 김건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딱 반대쪽 도로 건너서 그 건물의 5층에 사무실을 얻어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실제 배우자가 자식과 미국에 애 공부시키러 나가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가까이 지내고 같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 그 전직 검사인 현재 변호사인 그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라도 김건희의 기운을 받거나 김건희와 뭔가 영적 교감을 하거나 김건희와 뭘 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지
뭐 안기로 하고요. 어쨌든 김건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김건희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힘이 초현실적인 주술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와 오래 저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이미 당하고 있는데 그 가스라이팅은 감방에 가기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가 원래 자신에게 미쳤던 그 영향 범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이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변호인단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장동혁 왔다 가고 나서 화를 엄청 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아, 화를 냈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언짢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윤석열이? 그렇죠. 갑자기 10분 만에 면회하는데 가서는 윤석열 만나봤다고 윤석열 발이 다 하고 윤석열은 그 외톨이 대가 혼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구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한번 항변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제 평소에 김건희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김건희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누군가가 모독적인 언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끈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발언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왜 너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판사가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만하시고요.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김종 박사 하셨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윤석열의 지금 상태는 김건희에 의존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랜베리님께서 와이프 분리 불안증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좀 그 말이 맞는 것 많이 같아요. 분리됐던 것 같은데요? 깜빵 들어가기 전에도 맨날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자기도 하고 이랬었을 텐데 분리불안증이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요? 바라만 봐도 좋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 그런 게 바라만 있어요? 봐도 좋고 저는 생각만 그런 해도 사람 할 만나-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좋은 게 아니고요. 어머. 아 이 사람은 바라만 뭐 이제 어머니하고 자식 관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만 해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고 만나면 더 좋고 이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영적 관계로 아마 두 사람은 명확하게 버이제로와 버이완.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상황, 대통령실 운영 그리고 인사, 국정농단 그리고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어지는 이 일종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기현 대표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술적이고 영적인 세계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재판 참석 이런 것들은 김건희 측의 오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으로 모든 게 집중화됐었잖아요. 그렇게 모든 해석하는 언론 분들이 많죠.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과거부터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안 좋게 생각을 했었고 저 김건희에 대한 조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70%가 넘은 상황이었고 최근에 내란 재판도 좀 약간은 좀 국민적 관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김건희로 집중돼 있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재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로 포커싱이 다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다각적 포석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12월 이 두 달을 잘 넘기는 방법들을 채택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길어봤자 12월 말이면 다 끝나는 상황이어서 전 만약에 그렇다면 이 김건희가 윤석열은 내 말 잘 듣지? 이렇게 보내서 좀 방향을 바꿔볼까? 이게 전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그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냥 말만 하면 듣고 진짜 쳐다만 바라만 봐도 좋은 정도의 상황이라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을 활용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좀 그렇다면 그런 노림수도 그게 본인 머리에서 나왔는지 변호인단들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건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왜 나와요 재판에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실제 오다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내란 재판은 대충 한덕수부터 끝이 나버리잖아요. 여기는 뭐 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뭐 20년 이상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도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김건희 저렇게 가다면 지금 드러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뇌물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여기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그 추론은 매우 저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자마자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말을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호칭 가지고 재판 받아보면 피의자 정교환 이렇게 하지 피의자 정교환 대표라고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종 박사님의 저 추론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나올 때 못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강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왜 자꾸 불러내요? 했는데 딱 어제 법정에 갔던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배도 홀쭉하고요. 얼굴도 그냥 살이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만 흰머리가 있고 좀 초췌하지만 살 빠지고 매우 건강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건강도 상당히 회복했는데 나올 때는 주요 정인이 있을 때는 자기도 아예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 시킨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뭐 건강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예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건희 재판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김건희 오다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특검한테는 왜 여섯째 안 붙이냐고 화를 내더니 그 재판에서 김건희하고 김성훈 씨 그 비하프 메시지 공개한 걸 가지고서는 막 화를 내면서 아 여자가 물어본 거 가지고서 그렇게 난리치냐고 뭐 또 화를 냈대잖아요. 그 여자한테 왜 본인이 지적하다가 그 인사도 하고 국정농단도 하고 다 했냐고. 남자는 아니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네. 굉장히 유화적이다. 오늘 이제 다른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접근 방식이 매우 유화적이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네. 종합적 사고가 잘 안 되잖아요. 검사에서 모든 것을 검찰 권력으로 막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홀로 외톨이가 돼서 누구도 돕지 않는다. 그리고 뭐 실제 변호사 비용을 내가 얼마나 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것이 진짜 이거를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법리 다툼을 한다는 느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심의만 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전할 때가 김건희밖에 없다면 노는 방식도 이제 그냥 어린애가 철부지처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이렇게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 이제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뇨 때문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16포인트도 안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안 보여? 오늘 재판정 나와서 보니까는 저보다 너무 잘 보이고 눈을 부라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요? 측근들한테는 몸이 건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그러니까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측근들을 통해서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 본인이 재판정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끝까지 또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건 그러니까 참 그 윤상현 같은 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저런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전 그래서 그 이진관 판사인가요? 네. 예, 이진관 부장 판사. 예, 전 이런 판사의 등장이 매우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규영 같은 판사가 앉아 있으면 저 짓거리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리하고 저리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저런 이진관 부장 판사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좀 고민을 하겠죠. 이제 진짜로 진지한 고민을 하겠죠. 이자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데요. 네. 대구고검에 검사로 있을 때 좌천대가 있을 때 윤석열 검사가 사표 내겠다고 했던 이야기 들었죠. 그때 그 김건희 씨가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과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사표 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뭐 화를 내면서 정말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낼 정도가 아니고 욕도 일반적으로 쓰기 어려운 가족 간에 쓰기는 아주 부적절한 야 이 XX야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러고 또 욕을 세 글자 욕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아, 그 남자들 쓰는 그 세 글자. 그렇죠. 그런 욕을 쓰면서 너 그렇게 하면 당장 모든 시옷. 것을 하지 마시고 당장 저는 그냥 당장 모든 것을 다 니하고 관계 절연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XX야 라고 하면서 앞에 손님이 있는데 사람이 지인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들었던 분이 야, 그 당시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 그때는 검사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중앙지검장, 뭐 저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뭐 이런 게 아닌 때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윤석열을 이렇게 지배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왜 살아요, 그럼 같이? 나 좀. 아니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대도요.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리숙한 그건 결과지만 그때 검사였다면서요. 사표 좀 내겠다고 하소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쌍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랑 왜 사냐고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대통령이 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살 바에는 뭐. 자, 고추 할머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웃자면 마누리 그렇게 좋은 건가? 뭐 이렇게 해주셨네요. 기계 왜?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나는 윤석열 씨 가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아들이자 자기 오빠이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이 망가졌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분들은 이미 않을까? 절연한 상태고 뭐 윤석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모친은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요. 어찌됐든 참 몸이 아프시다 그러죠? 예, 외톨이 겉에 있을 윤석열 검사와 서울법대 머리가 좋았던 것만 싹 빼고 나면 아무 진짜 쓸모없는 그런 그냥 참 그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 이것은 동정심으로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저게 뭐냐고 얼마나 어이없어서. 초라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서울법대 출신 그 박사 한 분을 만나니까 요즘 진짜 서울법대 어디 나왔다고 하면 불편해서 동창이나 동문들 이렇게 만나면 정말 괴로워한대요. 서울법대가 어떤 저겁니까? 윤석열 3년 동안 서울법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가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를 오히려 서울법대 가면 다 감방 간다라는 것이 그냥 농담처럼 회자할 정도로 돼 있는 거기에도 얼마나 그래 서울대에도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이. 근데 진짜 너무 제가 어제부터 계속 고맙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씨. 예? 비상계엄 해가지고 탄핵 당해줘서 너무 고맙다. 안 그랬으면 진짜 이 에이펙 이런 큰 행사를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 미국에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켰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자기 재판에 나와서 화낸 거 그냥 그거 하나로 내가 용서해 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대하세요? 네, 아니 하도 저는 속상해가지고. 노 변호사님 이야기하는 거 댓글로 엄청 올라옵니다. 진짜 저게 비상계엄에서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온다고. 저 나름 완전히 말아먹었겠죠. 말아먹어버렸지. 지금 그럼- 이런 정도의 국면이 왔으면. 종욱이는 사랑을 몰라 이런 댓글도 있네요. 종욱이는 잘 들으세요. 김정욱 박사는 김정욱 사랑을 박사님. 모른다고 지금. 저는 설명하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표현을 짓잖아요.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랑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유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랑을 하지 그걸 말아야지 아예? 정신 세계를 분석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에 오늘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세계를 제대로 분석해 드린다. 그것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네, 진짜.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었는데요. 세상에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 무슨 23시간을 조사를 받아요. 자기가 거기 10시간 이상을 썼다면서요. 대체적으로 조사받으면 그 정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열람에만 11시간 썼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일반 잡범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내란의 주요 임무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 되겠어? 저는 두 가지 함의가 있죠. 이 정도라면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는 10시간 또 저기서 또 자기가 또 가필했다면서요. 네. 추경호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호 입장에서도 이거 수사받고 나오니까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그거 아시잖아요. 공부 제대로 못 해간 사람이 시험 잘 보려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상황은. 네. 11시간 열람했으면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조사받고 11시간 열람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새로 치지는 않았을 거고 줄 꺼서 바꿨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내란과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한 내용을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이 연계가 돼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증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겠냐? 첫 번째 텔레그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화를 한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통신 기록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진짜 전화를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간다, 국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혼자만 전화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쓰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 번 소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 증거를 가지고 오늘 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실제로 조서 열람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오늘 그 증거를 보고는 엄청 놀랐을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네. 본인이 보지 못한 증거도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텔레그램 외에도
그 증거가 추경호한테 전언을 하거나 네. 추경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특검의 다른 분야, 추경호가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화 한두 통으로 됩니까 그게? 본인이 완전 12월 3일 날 저녁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순간에 야 당사로 다 모이라 라고 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몇 번의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한 번씩 이렇게 떡 내놓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할 때 보지도 않았던 막 증거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맞아요. 뭐예요? 텔레그램에 야 건진 너 지금 처남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걔하고 김씨면 찰리. 찰리 그 김씨하고도 처남, 예. 했는 거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쳤다는 거야. 얘들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래서 11시간은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일 이제 어떻게 본인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비분 관계 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지금 줄줄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씨가 그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완전히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런데 그 화살을 지금 우리한테 돌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외부로 다 드러난 거는 그 당일날 계엄 소위 이제 내란의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통보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라인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다 폭파됐을까? 그게 복구가 남아있지 됐다?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원내대표실 관계자들 그렇죠. 내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의원들 참고인 불러가지고 왜 이때는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뭐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본청에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증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게 증거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스모킹용들을 몇 개를 건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도 법조인은 아니니까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표정과 그 정도의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사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가부터 앞으로 저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고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람만 열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국회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면 제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줄이 몇몇 사람들이 더 엮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핵심적인 친윤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 인지 또는 사전 인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확인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대한 지금 조사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김매화님께서 한덕수 재판 보고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들이 직위원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마 지금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선교위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재판을 중개해야 한다는 걸 넣었는데 그렇죠. 물론 직위원 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의 중개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앞에 2부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항목까지 제대로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중개가 되고 나서 매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보다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탄탄하게. 있구나. 탄탄하다.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주동자예요. 그런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 거 아니라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 당부드립니다. 특검이 민생을 챙겨야 돼요? 특별검사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하지 말고 민생 챙기기 하면 나 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다 그냥 이렇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네. 격앙되게 저항하고 내 목숨 걸고 당신과 맞짱 떠서 둘 중에 하나 죽기 살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자 본인이 살려달라고 SOS를 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쪽까지는 좀 안 가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바람이나 희망이 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서 얼굴도 안 좋죠. 그리고 그 발언 내용도 굉장히 격앙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처럼 들려서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저는 청구한다고 보죠. 청구한다. 청구한다고 보는데 네. 이제 고도의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을 봐주자, 저 사람을 구속시키자라는 기준이 아니고 네.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 종사자를 다 기소해가 재판받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배제시키고 주범들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호소한다. 그런데 추경호는 지금 느낌상 많이 개입돼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빼박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밤샘 조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마중을 나가서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정권이 탄압한다, 보복하지 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판사를 그만두기 하루 전에 전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변호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인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그냥 갑자기 건설업자 보석으로 보석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선임이 돼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래 변론한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1억인가 받아서 이게 이제 사건이 됐는데 단톡방도 엄청나게 많았다던데. 뭐 장동익도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니 판사할 때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는데 죄가 있으면 뭐 누구든 뭐 그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본인이 빠져나가시는 상황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이고 자기는 금품을 안 받았고 내가 그만두면은 결국 다음에 올 판사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보석을 해준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다음에 올 판사를 왜 걱정을 해요? 자기가 양심에 따라 그냥 독립적으로 판결하면 되는 거지. 네 어쨌든 그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판사보다는 내가 그냥 나가서 정치 좀 해야 되겠다. 민주당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죠. 잘 안 되니까 군기 가서 했는데 또 한동훈한테 간택되어서 저렇게 잘 나가다가 한동훈 버리고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뭐 인생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좌우로 막 완전히 이제 뭐 종횡무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근데 요즘에 사실 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잔머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잔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국가사전에 있는 건데 왜 그거 갖다가. 어쨌든 너무 잔머리를 쓰셔가지고 오히려 본인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떨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플러스 이 정치 외교 너무 잘해가지고 점점 설 것이 좀 없어지는 이 마당에 이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일단 주진우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진우는 기자 주진우가 아니라 네, 의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협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옥매이게 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대놓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저는 내란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풀 수 없는 거고 그걸 풀 수 없게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뽑아버린 거고 장동혁도 제가 볼 땐 답답한 거죠. 어떻게 가서 면회를 하고 오냐고요. 면회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적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당대표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약속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이던데요. 어떤 약속이요? 그러니까 당대표 될 때 내가 윤석열 접견하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버티는데 왜 약속도 안 지키냐. 그래서 또 자기네들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 또 그런 이해- 방식의 정치적인 접근 자체가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또 그들이 내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소위 나치들의 잔당들을 그냥 알았어. 니네들을 그냥 내버려 둘게. 그러면 그 나치 잔당이 알아서 반성하고 회개해서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일반인으로 돌아옵니까? 끝내 나치 잔당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치의 잔당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가 다 그런 모습들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우 정당의 발흥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를 몰락시키려고 했던 어떤 일단의 내란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발본색원에서 막아냈을 때 네.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는 않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요거 정말 중요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죠.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김만배 씨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 1,472일 만에 결론인데요. 피고인들 전원이 전부 다 법정 구속되면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배임이 유죄가 됐는데 배임이 유죄가 됐다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데 특경법상의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은 사실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전계환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유동규가 8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8년인데 지금까지 유동규는 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 또는 보고를 통해서 뭐 전달자 역할만 했고 나는 먹은 거 없고 그중에 돈 3억 원을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줬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다 깨졌습니다. 네. 유동규가 지가 작정하고 마음먹고 김만배하고 만나서 이제 했는데 구형보다 세게 나왔어요.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량이 1년씩 더 많아지는 이 특이한 건 뭐냐.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할 때 아예 이재명과 이재명 특권들을 엮어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저는 인정된 판결 선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동규가 결국 그 판결문 요약본이 법원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주도해서 업자하고 만나서 자기가 428억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현찰로도 뭐 3억 뭐 그래가 다 합쳐서 뭐 5억 8천 뭐 이렇게 받아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단독 행위에 여기에서 돈을 준 사람은 김만배와 그리고 남욱과 뭐 이런 애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 상황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정진상, 이재명
시장을 엮어 넣기로 했던 것이 상당 부분 배제가 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됐다라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하나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자, 그럼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해서 민간과 합작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네. 수익을, 자, 최종 결론으로 나와 있는 그 수익을 거꾸로 역산해서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걸 배임죄로 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건이 배임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처음부터 아예 민간이 100%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배임죄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네. 이들끼리 돈을 주고 받았던 것은 당연히 그것은 뇌물로 그리고 뭐 특경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배임 사건에 대해 이제 배임으로 가고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돈을 업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이 논리 구조는 전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그럼 하느냐. 자,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공공에서 하면 이 위험 부담도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민간으로 넘겨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 공공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 외에는 오늘 이 재판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장동 재판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결탁해서 일련의 부패 범죄를 벌인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성남시와 유착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1,820억 원만 배당해서 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랬는데요. 재판부가 말한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사업 시행대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했다, 이 민간업자들이.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하고 뭔가 공모했다는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다는 거거든요. 유동규는 이제 어쨌든 시장 재선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이 돈을 달라고, 그런데 지 개인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시장팔이를 한 것이 사실이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야, 그렇게 해줘. 1,800 몇십억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해서 처음에는 공공개발할 것을 그 이제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섞어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그 협상의 과정에서는 보고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얼마까지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업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 얼마 벌었는지 알지만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성남 개발공사로 돈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어떻게 특정하냐고. 제가 이제 판사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책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섞여 있을 때 이 배임이라는 걸 다 적용하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공고 당시에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 업자를 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만,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배임이라는 것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활동 영역에서 네. 공익적 자산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배임이 모든 것이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지금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과의 연루를 조금 배제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지금 그 변호인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의 구형보다 확고하게 높은 선고를 받으면서 결국 이 42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주인은 유동규다라고 확정을 지었고, 결국 유동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는 여기서 끊어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마도 2013년 뇌물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규 네. 3억 줬다고 해서 지금 뭐 법정 구속되고 5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5년형입니까? 6년형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거든요. 실제로 유동규가 썼다는 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유동규가 계속 자 김영부 원장한테 줬다라고 네. 하면서 그 날짜도 틀리고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오늘 이 재판에서 결국 3억 원은 유동규가 다 닦아먹고 지가 썼다 내연녀 갖다 주고 뭐 했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나와서 앞으로 이제 김용부 원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파기환송 될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농후해졌고요.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배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서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했다.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실제 이 시나 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이익이 얼마나 될지를 사실 계산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 얘기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상승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환수하지 못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걸린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아까 네. 성남시장이 이제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걸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몰랐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도 합니다만 또 다른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단독 결정한 건 문제지만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중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역할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뇌부와 민간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수뇌부의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실현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수뇌부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니까 이 수뇌부가 뭐 예를 들면 정진상까지 볼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성남시장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 자체가 매우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전체 통을 좀 다 읽어보면서 또 그 문서인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판사들이 그렇죠. 명확하게 팍 때리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제가 좀 판단을 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이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서 특혜를 받고 뭐 그 자체가 배임으로 일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고 엄벌을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이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땅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7, 8천억 나왔어요. 그런데 7, 8천억은 시장이 좋았을 때 정상적으로 갔을 때이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2천억, 1천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버는 거 반 가져와야 돼 라고 비율을 정할 것이냐. 야 너무 위험해 우리. 그럼 이거 확정해. 얼마쯤 가져와. 지난번에 이거를 공공으로 하지 않고 민간으로 다 가져가서 저거 다 먹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1890억 원을 확정 짓고 가는 그 행위. 이것은 결론이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부동산이 폭등하고 시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왔을 때 결정을 한다 안 한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무조건 버는 거 반 가져와 반띵해 이게 되느냐고요. 반띵은 또 어떻게 합니까? 버는 돈을 자금 집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개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집행권을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다 일일이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하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출발 지점으로 와서 짜맞추면 이 법적 논리가 구성이 제대로 되지만 그 미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자치단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냐. 야 그냥 무리하지 마. 너 돈 받지 말고 확정 이자로 가져와 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 10년간 보류해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90억 원을 확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한 7, 8천억 벌었어. 그거 왜 못 가져왔냐고 거꾸로 하는 것은 고법에서 만약에 이걸 다룬다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법원이 배임죄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굉장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 이 재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판단상으로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내심으로는. 그래서 고법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걸 애매하게 얼버무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유동규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 그 윗선에서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지금 사실 하는 거고, 그게 스내부라고 얘기하는. 좀 전에 말한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한 것이다. 그러면 유동규는 중간관리자고 그 윗선이 따로 있다. 이제 이 설명을 사실은 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애매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재판 5개 다시 빨리 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재판에 소환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뭔가 좀 내심의 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좀 불붙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는데요. 도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있죠. 용도지역 네.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네. 의해서. 땅값이 얼마나 폭등합니까? 자, 국가의 필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아파트 지을 땅으로 해줬습니다. 땅값이 5배, 10배 뛰잖아요. 네. 그거 해줘야 되겠네, 다. 국가 그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그것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해줘야지. 공적으로 이익을 더 본 건데. 이렇게 지금 따져버리면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이고, 유동규가 그 자리에서 혼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동규가 당연히 거기는 의사결정 라인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가 돈을 처먹고 왔다 갔다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이 의사결정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배임이란 걸 이렇게 다 적용을 해버리면 아무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개발하지만 그대로 있으라. 집값이 오르든 말든. 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논쟁거리로 충분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의사결정을 성남시장 시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보고받아서 야, 그렇게 해. 라고 했지. 이게 그러면 배임의 공금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감방 가야 되는데. 참 어쨌든 앞으로 험난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막 팍팍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좀 정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장동 사건을 일부러 자기의 경쟁자였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용도로 이거를 이용했던 그 누군가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 한 가지, 그러니까 계속 재판해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건 재판 못해. 딱 두드러 박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재판을 해요. 소추에는 재판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재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딱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싸움은 예를 들면 한이 많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핵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30일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킨 회동을 했었죠. 자기가 골든벨 올려놓고 사실 돈은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나? 우리나라에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사전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26만 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에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GPU 26만 장 공급,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볼 때 GPU로 하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확보하는 GPU 확보하는 그 핵심이 5만 장 정도로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급해 주는 게 26만 장 정도니까 정부가 목표했던 것의 5배 이상의 내용들을 갖다 풀어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전 이게 뭐 들어오게 된다면 테슬라 다음으로 GPU를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되는
국가가 되게 되면 네. 자체 훈련할 수 있는 네. 뭐 AI든 이런 기술들을 자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역량이 테슬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 기업한테 뭐 거의 5만 달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공급된다면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AI의 중심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좀 깔아주는 거다. 제가 기술적으로 GPU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I의 핵심적인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요. 그 네, 옛날에 네. 뭐 게임 할 때 이렇게 했던 건데 네. 이걸 뭐 돌리면서 예를 들면 속도를 막 높이고 이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제가 볼 처리 때는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준다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가 온다면 적어도 젠슨왕 같은 경우도 한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AI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이거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젠슨왕 입장에서도 자기 안정적인 어떤 반도체 그 납품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은 하이닉스만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두 개 같이 놓게 되면 네. 젠슨왕 입장에서야 엔비디아가 삼성과 그다음에 하이닉스 두 가지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엄청난 장사를 좀 하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야 뭐 받아서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젠슨왕도 사업가인데 와서 그럼요. 다 공짜로 줬겠습니까? 그 정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갖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중앙 처리 장치에 이제 이것이 막 연산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 있게 붙어야 병렬로. AI 이제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구동 속도 그리고 처리 역량 이제 능력들이 엄청 이제 배가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확보 경쟁이 있었는데 전선왕이 결국 이제 본인은 파트너를 삼성 한국으로 삼성 선택한 거죠. 이재용 네. 회장하고 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같이 이제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5만 장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26만 대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의 이제 쉽게 말하면 AI의 유해는 어디가 되느냐, 뭐 대한민국이 된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확실한 비전을 선포했고 이런 정도의 토대 같으면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AI 이제 전문 이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과 함께 최태원의 시대가 가고 이재용 정의선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 느낌. 그 세대 교체가 최태원은 80년대 학번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80년대 후반 90년대 학번으로 치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나는 신세대 그룹들인데 어떻게 치맥 저런 이제 미팅을 젠슨왕과 같은 세계적인 뭐 부자지 않습니까? 매우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갔겠느냐. 네. 자, 우리가 재벌 창업자 2세 지금 3세 경영 체제로 가 있는데 삼성과 현대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겠구나.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호퍼집에 가서 맥주 소맥 우리 뭐 자주 마시듯이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산업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이제 과거에 정치권과 결탁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던 당사자 뭐 SK라고 내가 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몇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은 오히려 싹 배제가 되고 진짜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이제 이끌어가겠다라는 어디 상징적 이미지까지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 정의선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되게 친하대요. 그리고 여기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만 전자, 그다음에 50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랑 지금 삼성전자랑 누가 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고 여기 두 개 다 나눠주겠다는 하는 측면이어서 앞으로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현대자동차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가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피지컬 AI라는 측면으로 본인들이 피지컬 로봇이라는 것으로 이동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걸 젠슨왕이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중요합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 관세도 풀리고 자동차도 풀리겠습니다만 이게 피지컬 로봇 쪽으로 새로운 방향을 틀게 된다면 또 다른 거대한 또 기업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이런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과 현대는 요즘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환율이 좋아가지고 수출 기업들 요새 이런 초대박 상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된 적이 없대요. 뭐 미국에서 관세 있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돈 가지고 오면 여기서 뭐 환차익 돈이 붙고- 생기니까요. 아니 환차익이 엄청 생기니까 뭐 1,200원대다가 1,400원 가니까 그게 뭐 관세 뭐 25%뭐 이런 것.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 하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바로 국내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제가 좀 네, 자 관련된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싱크가 있었군요. 싱크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This is my Chimek brothers.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All of you heard it here. Mr. 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 네, 이재용 회장이 입고 나왔던 점퍼가 뭐 매진됐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요즘 정말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웃고 국민이 웃고 대통령이 웃으니까 우리 모두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4,100선을 돌파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앞으로는 점점 희망적인 4,100은 그냥 과거고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는 지금 옛날 그 5천도 되게 네, 5,000도 어렵게 얘기했는데 금방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뭐래요? 6천 얘기 나와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던데 하여튼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 지금도 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시그널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내수시장, 지금 경제 살리기, 민생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서울 부동산 좀 잡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또 골고루 이렇게 좀 회복하는 이런 좀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까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말고 민생에 신경 쓰라 그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민생에 잘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민생을 위해서 우리 스픽스 광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하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매번 제도와 법이 바뀌고 있고 또한 이 제재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따라서 그에 맞도록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최단 기간 완판을 기록한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신 분들에게 더블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입니다.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픽스몰에서만 이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바쁜 남성분들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구매 놓치면 손해입니다. 직접 써보신 스픽스 대표님 한마디 아니 해주시죠. 저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다른 분들도 드시고는 상하제약 믿을 수 있다. 저 제품 써보시면 확실하게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면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드셔보십시오. 전 먹어봤는데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금요일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방송 같이 하시면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에 저희 방송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요. 오늘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이름 좀 소개하겠습니다. 큐버링님, 햇비유선님, 강순영 선생님, 우이숙님, 홀로그러스님, 슬비치님, 와 평소에 들어오시면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김현수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예측불어님, 양우재님, 크랜베리님도 오셨네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댓글 일일이 소개는 못했지만 여러분 댓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픽스 계속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